자,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칭기즈칸 이전에 거의 최대 정복자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개 개인의 힘으로써 가장 넓은 영토를 이렇게 정복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렇게 한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 야, 그러면은 아버지를 거의 하늘처럼 모시겠지? 그죠. 저중에 얼마나 나한테 떨어지겠지, 이러면서. 그지?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자,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더의 아빠가 누구지? 아빠? 우리 언급했는데, 그리스 민주정 발전하면서. 알렉산더의 아빠가 필리포스 2세였잖아. 즉 그리스 대부분을 정복했던 사람. 알렉산더가 이거 되게 슬퍼했대. 아니 씨발 아빠가 내가 정복할 거야! 이러면서. 아빠도 생각보다 굉장히 정복왕이시거든. 필리포스 2세도. 자, 어쨌든 알렉산더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이 사람이 스승이야.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나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아버지가 테베였나? 하여튼 그리스 폴리스가 보낸 암살자에 의해 죽었어요. 원래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에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동맹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동맹의 맹주로서 그 필리포스 2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질투한 그리스 폴리스가, 내가 알기로는 테베야? 확실하진 않아? 아니, 테베 맞을 거야. 어쨌든, 나도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다. 이건 교육과정은 아니야. 어쨌든, 질투를 해가지고, 필리포스 2세를 암살했어. 암살하고 나서 알렉산더 이때 나이가 16이었나, 18이었나 그랬는데, 저 삐린내 나는 어린애가 뭘 하겠어, 씨발, 이제 마케도니아 쫓댔음, 우리가 승리! 이러고, 이제, 이렇게 폴리스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곧바로 거기를 개작살냅니다. 자기 아빠를 조졌던 인간들을 그대로 개작살내요. 16인가 18에. 즉,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리스 정복을 다시 한번 이뤄냅니다. 즉, 아버지가 그리스 정복을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정확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폴리스들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 야,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니?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도 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정벌한 다음에, 알렉산더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세계 지리를 배웠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인도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도를 한번 보자. 마케도니아를 표시를 해줄게. 형광펜으로 할게. 마케도니아를 표시하면 여기 있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해봤자 요 정도야. 요 정도가 페르시아의 영토야. 요 정도가. 요 정도가. 여기도 페르시아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 나왔죠. 이집트의 영토는 여기. 이집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어.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펜으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나아갑니다. 세상의 끝까지 진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는 이 세상의 끝까지 오면서, 인더스강에 오면서, 우와, 내가 이제 인도에 왔다. 씨발, 이제 인도 정복하고 다 넘어서까지 정복을 해야지. 라고 했지만, 반대파에 부닥친 거죠. 반대파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믿었던 일반 병사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태클을 건 거죠. 태클. 왜냐면 봐봐, 알렉산더 본인이야 세계 정복이 꿈이었고, 나는 위대한 컨커러가 될 거야, 정복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인도까지 갔지만, 그 밑에서 전쟁하는 애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솔직히 말하면 페르시아의 정복 있을 수 있어요. 왜? 평생 또는 내내 그리스를 괴롭혀왔던 그리스의 숙적이니까. 그런데 인도는 진짜
알렉산더 본인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용도 외에는 도대체 원정을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인도에 있었던 국가가 마가다 왕국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있는데 이 당시 그리스에서 인도로 원정 갔던 병사들이 최대 10만이 안 되거든? 기껏해야 4만에서 5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인도에는 최소 정규군만 30만 명을 벌릴 수 있는 코끼리 부대까지 있는 그런 국가가 있었어. 솔직히 정벌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것을 알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하죠. 어디와 어디를 정복했어?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의 일부.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집트,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거죠.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다.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다. 자, 그래서 이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동서융합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동서융합정책. 그 동서융합정책의 첫 번째는 세계 시민주의예요. 얘들아, 이 세계 시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시하자 이거야.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시하자. 즉 우리가 생각을 해봐.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지역색이 특별히 세가지고 뭐 야구 같은 것만 봐도 지역색이 엄청 강하잖아. 진짜 뭐 내가 SK 팬이지만 그 광주나 부산 가가지고 SK 원정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응원 잘못하다가는 변사체가 돼서 와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지역색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위아더 월드 하나가 되는 이 시점이 언제야? 한일전. 그치? 아니야? 야, 피파 랭킹이 일본이 웬만하면 항상 우리나라보다 높긴 했거든? 근데 일본 새끼들이랑 한국 새끼들이랑 축구 상대 전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살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라이벌이 아니야. 일본에 한해서. 일본에 한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라이벌이야. 야, 우리나라 애들 봐. 일본하고만 축구한다 그러면 애 새끼들이 스팀팩을 10대씩 꽂고 뛴다고. 일본한테 지고 들어온다. 이거는 동해바다 헤엄쳐 와야지. 막 우리도 그런 식이잖아. 일본한테 이겼다 그럼 뭐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이게 뭐야? 뭐 때문에 그래? 국가 간의 대결이잖아. 그치? 국가 간의 대결에서 어떤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렉산더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엄청나게 큰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라는 개념을 지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다. 이 사람은 옛 페르시아인이다. 이 사람은 옛 이집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옛 인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옛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국가 간의 구분을 지워버리려고 했다고. 그래서 국가보다 민족을 먼저 우선시한 거야. 더 중요시하게 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민족을 더 우선시한 거야. 즉, 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제국 안에서 옛날 국가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같은 헬레니즘 제국의 신민들이다. 근데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을 했어. 그리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린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 대한 개념을 허물었다면 더 나아가서는 결국 민족에 대한 개념도 허물어야 돼. 이해가 돼? 국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허물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개념을 허물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진짜 만약에 우리가 36년의 일제 지배가 끝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식민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렇게 되었다는데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도 한국인이라는 조선인이라는 어떤 민족성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민족에 대한 구분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도입한 정책이 바로 결혼 정책이야. 왜?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했으면 그 자식은 무슨 인이라고 해야 돼? 애매하지? 그거야. 결혼 정책을 펼쳤다고. 어이구. 결혼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집을 저기가 같으니까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결혼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본인도 제가 알기로 무슨 페르시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네, 페르시아랑 결혼을 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동서융합 정책이야. 세계시민주의. 처음에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그 이후에 민족의 경계도 허무는, 그래서 결혼 정책을 실시한, 이게 세계시민주의고요. 두 번째, 동서양 각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왜 동서융합 정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말고도 뭐 시리아의 알렉산드리아, 뭐 저기 뭐 씨발 갑자기 반도 아나톨리아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알렉산드리아들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들을 왜 다 모든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또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이 에마였던, 좋아하는 말이었던 부세팔로스의 이름을 땄던 부세팔로스라는 도시들도 각지에 있었거든. 이게 뭐냐면, 너 어디 사냐? 강남. 오, 씨발. 야, 너 부자인가 보다. 강남 사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강남을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나 또는 뭐 이렇게 오, 씨발, 뭐 경외를 한다는 건, 그 말은 강남과 다른 지역의 격차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강남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헤란로 그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이 아니라 수많은 강남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수많은 강남은 다 이렇게 세종시나 뭐 이런 데처럼 전부 계획도시여서 막 전부 막 대단한 도시들이야. 그러면 강남 산다라는 게 어떤 특이한 우월성이 아니라 수많은 강남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나은 도시에 산다 이거야.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다른 지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도시에 강남 산다, 이게 돼버리는 거라고. 즉 수많은 곳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에마였던 초복이란다. 부세팔로스의 이름을 따서 수많은 곳에 도시를 지었잖아. 그 도시를 짓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모두 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내 알렉산더 제국의 신민들이다. 너희는 다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건 페르시아건 나발이건 지랄이건 간에 우리는 다 같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야. 교육과정 한참 벗어난 얘기야. 나중에 무슨 건축학 이런 데서 배울 얘기인지도 몰라. 어쨌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는 건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게 왜 동서융합 정책입니까? 이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사랑하는 수많은 도시들을 각 지역에 뿌렸으니 너희는 모두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아끼는 백성이다. 너희는 모두 내 제국의 신민이다. 이게 동서융합 정책 중에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동서융합,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놓으려면 적어도 언어와 화폐는 통일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그리스 화폐를 공용화폐로 썼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쓰고 그리스 화폐를 공용으로 썼다. 요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거는 조금 이제 저기서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도입했어요. 전제군주정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전제군주정. 그런데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약간 어떤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리스 시대부터 봤듯이 뭐 처음엔 당연히 왕정이었지. 그런데 귀족들 여러 사람들이 정치하는 과두제의 형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약간 민주정, 공화정 이런 쪽으로 많이 나아갔다면 동방은 중국의 진시황이나 이런 것만 봐도 나름대로 전제군주정이 확립돼 있었어. 즉 이 사람의 뿌리는 서양이었지만 정치제도 자체는 동방의 전제군주정을 도입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동방의 전제군주정을 도입했다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서융합 정책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볼게요. 헬레니즘 문화를. 자, 헬레니즘 문화를 보면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세계시민주의에서 국가도 지우고, 민족도 지웠어. 그래서 알렉산더는 국가도 없어지고, 민족의 구분도 이렇게 연하게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제국을 위해서 힘쓰는 시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참 잘못 생각한 거죠. 왜? 얘들아,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생각해봐. 야, 순창고라는 한 어떤 타이틀 안에서도 1반, 2반, 3반, 4반, 5반으로 나눠져서 처절하게 싸우잖아. 아마 남자애들 체육대회 때 한 번 안 싸워본 친구도 없어. 특히 막 이제 내가 심판 봤을 때 아주 그냥 씨발 나 죽일라 그러더라. 아, 그냥 덤벼, 씨발. 싸워줄게. 어쨌든, 뭐, 올해야 내가 담임을 하니까 심판을 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결국 사람은 어떠한 단체나 국가나 뭐 그런 소속감 하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게 돼. 우리는 같은 순고인이다. 예컨대 순고애가 제일고한테 맞고 오면 씨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제일고 쳐들어가서 제일고를 그냥 간판 내려야지. 근데 만약에 1반 친구가 2반 애들한테 맞고 왔어. 그럼 1반에서 씨발 소위 말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렇게 뽕 좀 있다 하는 새끼들은 쪽팔리게 뭐 씨발 2반 애한테 가서 아 씨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존만한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반 애를 건드리라고 싸워야 돼. 그치 후자야. 그게 간지인 거야. 그게 간지야. 어디 씨발 쪽팔리게 제가 나보다 세니까 씨발 우리 반 애가 좀 처맞고 왔어도 내가 한 말 안 해야지. 아 씨발 그럴 거면 반에서 씨발 힘 좀 주지 마라. 존나 쪽팔린 거니까. 어쨌든 즉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어딘가에 우리가 무슨 사람이다. 무슨 국가다. 무슨 민족이다. 라고 소속되어 있어야 공동체 의식이 발전을 한다고. 근데 민족의 구분을 허물고 국가의 구분을 허물어 놓으니까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뭐가 발달하게 돼?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돼.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야. 개인주의가 발달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철학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금욕을 강조했던 스토아 철학. 두 번째는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이 발전하게 됩니다. 즉 스토아는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누리고자 했어.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감정의 쾌락,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감정이 반대로 좀 이렇게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다스려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한다. 즉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막 술 먹자, 마약 빨자, 여자랑 놀자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했다는 정도야.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조영교수한테 물어봐. 율리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우리는 그냥 헬레니즘 때는 개인주의를 통해서 두 가지 철학이 발달했는데 금욕과 이성을 중시했던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술. 이 당시에 항상 이 미술을 얘기하면서 드러나는 수식어가 있어. 미술의 수식어가 관능적이고 격정적이라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요게 이제 밀로의 비너스인데 관능적이라. 관능은 뭐 섹시하다 뭐 이런 표현. 관능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섹시? 이 정도. 격정적은 야 뭔가 존내 아파 보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이제 라오콘상이거든. 요런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라오콘이 누구냐면 이제 그 트로이 전쟁 때 뭐 이제 이빨 잘못 털어가지고 아폴로가 보낸 요 뱀한테 물려 뒤진 애들이거든. 그쵸? 그럼 나중에 라오콘이 누군지 찾아보고. 자, 라오콘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를 통해서 더 잘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루브르에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존나 커요. 씨발, 2층까지? 한 1.5층만 해요. 라오콘 군상은 제가 알기로 바티칸 시티 박물관에 있습니다. 선생님 밀로는 봤는데, 라오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바티칸은 안 가봐서. 로마 여행 갔을 때도 바티칸을 빼고 돌아서, 그때 배낭여행 할 때여가지고, 바티칸도 빼고 돌아가지고, 실제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게 이제, 라오콘 군상. 그렇기 때문에 격정적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 발전. 이거 중요합니다. 세계사에서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되는 문명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인물들만 보고 오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거 누구지? 유레카. 기억나? 유레카. 그렇지. 아르키메데스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 유레카 하면 기억날 겁니다. 부력. 그치? 유레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씨발 이거 진짜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나 얘가 제일 어이가 없었어. 나 아직도 이 이름 못 외웠거든? 클레이데스. 헐 씨발 얘가 누구야? 근데 얘는 뭐에 업적이 있는 애냐면 기하학에 업적이 있는 애래. 기하학 하면 생각나는 이가 없어? 누구누구의 기하학? 그래, 유클리드. 씨발, 유클리드를 바뀐 외국어 표기법을 읽으면 에우클레이데스래. 씨발, 나 진짜 이거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야, 에우클레이데스. 씨발, 뭐야, 뭐한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심화 과정으로 어려운 친구가 나왔는데요. 아리스타르코스. 태양 중심설을 주장합니다.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천체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천체가 돈다. 이게 뭐지? 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돈다. 즉, 하늘이 돈다. 이게 뭐야? 천동설이지.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천체가 돈다. 이게 뭐야? 지동설이잖아. 초창기 지동설이에요. 실제 현행 지동설과는 조금 다른데 초창기 지동설이야. 이게 나중에 12, 13, 14, 15, 16세기 이 시기에 가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가 와. 예컨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을 가능하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때문에 지동설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세계사에서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하나 꽂아보자면 그걸 물어보면서 아리스타르코스의 사료를 던질 수가 있어. 즉 아리스타르코스가 최소한 초창기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어떤 계보로는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야. 즉 작년 교육과정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로 이어지는 지동설 계보에서 아리스타르코스를 하나 추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거 나중에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즉 과학의 합리주의 이런 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되게 일찍 죽어. 33인가에 죽거든?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원래 있던 그 마케도니아와 구페르시아 영토인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을 하게 되고요. 이 모두는 로마에 의해서 모두 정복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에서 이루어졌던 동서융합정책과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까지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한번 찍으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아마 요 차시를 선생님이 하나로 올릴 것 같으니까 한번 그리스 문화사부터 같이 가봅시다. 자, 그리스 문화는 미술에서 조화와 균형,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테나 여신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로도토스도 역사라는 책을 쓰고 투키디데스도 역사라는 책을 썼지만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스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거고, 문학 먼저 갈게. 호메로스라는 작가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즉 현행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의 대부분의 근거를 이루는 이 두 가지 대서 사실을 작성했고요. 철학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성,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소피스트와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고 나자, 즉 여론 조작으로 죽여버리고 나자 그 제자였던 플라톤은 그러한 현실의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이상을 주장했다면,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이상주의였던 스승을 비판하면서 현실과 경험을 중시하는 학문을 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인도 전체, 인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서융합정책을 실시했는데, 동서융합정책의 첫 번째 세계시민주의, 즉 국가의 기준을 없애고 민족의 기준을 없애서,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다 월드 세계시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결혼정책이라는 걸 펼치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모든 그 제국 내에서 언어와 화폐를 통일했지만 결국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가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발달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했기에 이제 금욕과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와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게 되고, 헬레니즘 문화의 미술은 관능적이고 격정적인 성격을 띠고, 대표적으로는 관능에서는 밀로의 비너스, 격정적으로는 라오콩 우상을 볼 수 있고, 과학도 굉장히 발전했어. 왜? 동서양의 과학자들이 다 모였잖아. 동서융합정책을 펼쳤으니까.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아르키메데스라든지, 기하학에서 역할을 했던 에오클레이데스, 우리가 아는 말로는 유클리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겠지만 태양 중심설, 초창기 지동설을 강조했던 아리스타르코스 같은 과학자들이 있었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이 분열되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기존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의 시리아, 앞에 있는 얘기 기억하지 마. 이집트, 마케, 시리아 이런 친구들로 갈라졌고, 이 친구들은 모두 로마에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알렉산더 제국과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